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보 설비인 거죠. 그래서 경보 설비 중에서도 바로 오늘 배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에서 나오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경계 구역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이 경계 구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또는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하나의 구역을 바로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뭐 1경계구역, 2경계구역 이런 걸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구역은 바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신기죠. 자, 수신기도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수신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받는 부분이에요. 받는 부분. 수신기. 자, 뭘 받는 거냐? 자, 감지기나 발신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발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이 아니라,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바로 이 발신기인 거죠.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는 부분이 일종의 수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그리고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수신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요 중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기가 이제 P형 수신기라는 것이 있고 이제 R형 수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계기는 바로 R형 수신기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중계기는 P형 수신기에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계기 나왔습니다. 중계기. 그래서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가 바로 중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적인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간적인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중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계기. 자, 다음 감지기입니다. 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감지기. 그러니까 감지기는 직접 화재를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감지.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그다음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가 바로 이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상당히 중요한 소방 설비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자, 발신기예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수동 버튼 눌러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바로 발신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각 경보 장치. 자, 시각 경보 장치는 이거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장치가 아니에요. 바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장치죠, 그죠? 청각 장애인을 위한 거죠.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시각 경보를 하는 것을 시각 경보 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거실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정의 말씀드릴 때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감지기 있죠? 그죠?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 수신기, 그죠? 그 다음 발신기, 그 다음 중계기, 음향장치, 이제 경보를 해주는 음향장치, 그 다음 표시등, 그죠?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에도 그 표시등이 있죠. 그죠? 발신기에도. 그 다음 전원, 배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법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제 세 번째 과목인 소방관계법규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강의에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보세요. 자,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그죠? 이거 다 소방법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음 숙박시설, 다음 위락시설, 다음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자,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의 총 합계를 말하는 거죠.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이런 건물들에는 전부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 자, 아까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6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그다음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그다음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그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다음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다음 교정 및 군사시설 중에서 국방 군사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 자, 이런 곳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필기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와 학숙소를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련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숙사와 합숙소를 이제 포함하고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입니다. 여기서는 제외. 그 다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분유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인데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다. 아까 여기 나왔죠. 그죠? 국방 및 군사시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묘지 관련 시설로서 이때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연면적 기준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연면적. 그 다음에 지하구가 있고요. 자, 그다음 지하가 중 터널. 자, 아까 여기서는 터널을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그러니까 터널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면서. 그때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이 되는 그 터널에는 바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 시설이 있는 수련 시설로서 그 수용 인원이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그죠? 100명 이상인 것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8번째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크게 그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 세 번째 과목 공부하실 때도 이거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자, 500배 이상. 지정 수량이죠.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500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00제곱미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여기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 그죠? 여기 감옥 같은 데 보면 창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창살이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살이 없는 경우, 창살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좀 비교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판매 시설 중에서 전통시장, 전통시장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조산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에서 바로 전기 저장시설, 이러한 곳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자,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이 있는데, 자, 경계구역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평적인 경계구역과 그리고 수직적인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수평적 경계구역의 그 설정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옆에,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 2개의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의 경계구역을 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2개의 건물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각각 독립적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자, 어떤 건축물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죠. 그때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개의 층.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이냐? 보세요.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4층의 바닥 면적을 3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라고 하고 5층의 바닥 면적을 2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때 이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 2개의 층을 예외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지만 이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치를 기억해, 수치. 50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 수치.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하나의 층이라고 할게요. 하나의 층. 자, 여기 하나의 층 평면도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요 가로의 길이가 40m라고 하고요. 요 세로의 길이를 20m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바닥 면적은 800제곱미터가 되겠죠. 면적이. 그죠? 그 여기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600제곱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자, 면적이 800제곱미터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라놓으면 여기가 얼마예요, 넓이가? 여기가 400이죠? 여기도 400이죠. 바닥 면적이.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경계구역, 여기가 또 하나의 경계구역.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경계구역이 2개가 되는 거죠, 2개. 경계구역 2개. 그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그 평면도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60m예요. 60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0m예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은 지금 600제곱미터가 돼요. 600제곱미터.
그러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지 않냐? 안 넘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만족 못 하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50m를 넘었잖아요. 자, 면적은 만족했지만 요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2개 이렇게 나눠서 여기 하나의 경계구역, 여기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면적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도 만족을 해야 하나의 경계구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나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필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치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이런 것들, 이런 수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가 다 보일 경우 그 내부가 다 보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경계구역 했으니까 이제 수직적 경계구역이 나오죠. 수직적 경계구역. 그래서 이제 수직적 경계구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어디냐? 건물에서 보시면 바로 계단. 그죠? 계단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수직으로. 바로 이 대표적인 계단이 바로 수직적 경계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계단 나오죠?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 그죠?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경사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죠. 승강기. 그 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그냥 하나당 그냥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당. 그죠? 그런데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높이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 하나당 한 경계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몇 미터 이하다? 45m 이하다. 45m 이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할게요. 지하층이 없어요. 그때 이 건물의 총 높이가 예를 들어서 자 90m라고 가정을 할게요. 90m.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계단이 이쪽에 자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건물에 계단이. 이때 그럼 이 수직적 경계 구역의 개수는 몇 개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게 높이가 90m니까 90m를 얼마나 나눠주면 돼요? 45m로 나눠주면 돼요. 하나의 경계 구역이 45m 이하니까. 그러면 나눠주면 딱 떨어지죠? 2개. 그죠? 그래서 수직적 경계 구역 수는 몇 개다?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수직적 경계 구역. 하나의 수직적 경계 구역은 높이가 몇 미터 이하다? 45m 이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자, 별도로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자, 해야 된다. 그런데 지하층의 층수가 하나일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지하층이 없는 건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자, 지하가 자, 한 층. 이렇게 지하층이 딱 한 개 있어요. 자, 지하층이 한 개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경계 구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하층이 딱 한 개 있을 때. 그런데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잘 보세요. 지상층과 지하층을 따로따로 경계 구역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층의 개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하나로 묶어서 경계구역 수를 구할 수가 있지만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층 따로, 지하층 따로 경계구역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나 주차장, 창고. 그죠? 왜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차고는 개방되어 있죠. 주차장 같은 경우 개방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나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뭐한다?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외기에 면하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차고. 자, 차고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지금 이쪽이 개방이 되어 있는 개방. 자,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개방. 그때 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미만? 5m 미만. 여기죠, 여기. 여기를 5m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은 뭐 한다고 여기는? 이 면적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여기는 제외한다고요, 제외. 여기만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시킨다고요. 아시겠죠? 이 5m 미만에 해당하는 이 면적은 뭐 한다고요? 제외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에요. 5m 미만. 이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통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경계구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자,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 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에 어디 설치한다?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나 그 직근, 그러니까 직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신기 근처라는 거예요. 가까운 부분. 그래서 수신기 내부나 그 직근에 설치를 해야 되죠. 주 음향장치는.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이에요. 자,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개정되기 전에는 지상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그 개정되기 전 내용인데 자,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어서 층수가 11층 이상.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 경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경보 방식.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과 그리고 그 직상층. 직상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3층과 4층에 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층을 경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층에서 발화했을 경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그리고 지하 모든 층. 그러니까 1층에서 발생했잖아요. 1층, 2층, 지하 모든 층. 그죠? 지하층이 있다고 했을 때 지하 모든 층에 자, 경보를 발하고요. 그리고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층에서 그러면 발화층, 그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25m 이하다. 이때 이 수평거리가 뭐냐? 바로 반경입니다. 반경.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음향장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음향장치로부터 수평거리라고 하는 거는 반경 몇 미터? 25m. 반경 25m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음향장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음향장치가 또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반경 25m, 수평거리 25m 자,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음향장치는. 그리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 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상 방송 설비를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비상 방송 설비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굳이 지구 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음향 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자,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 어떠한 성능이냐? 첫 번째,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자, 발할 수 있을 것. 그죠? 그래서 이 전격 전압,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격 전압은 DC 24V예요. 24V의 80%의 전압.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 장치는 제외다라는 거죠. 건전지니까. 그죠? 건전지. 그다음에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다? 90데시벨 이상이 된다. 그죠? 음량은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죠? 그러니까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했거나 아니면 발신기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눌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경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감지기와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 음향 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까?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의 자, 설치 기준이죠. 자, 이게 시각 장애인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왜냐면 그 경보를 했을 때 청각 장애인들은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대피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 경보 장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한다. 그죠? 거실을 설치하면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한다?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무대에 다 몰려 있겠죠. 그죠? 시선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그 무대부 부분에 바로 이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죠? 무대부 부분에. 그 다음에 설치 높이죠. 설치 높이는 자, 일반적으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반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천장 높이가 2m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이건 아니고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즉 15cm 이내의 장소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고요.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또는 15c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시각 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그래서 시각 경보장치의 그 전원은 축전지 설비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기 저장 장치가 있죠. 그죠? 다만 시각 경보기의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각 경보장치의 기능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시각 경보장치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한다고 했어요? 전멸 형태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죠. 전멸.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그죠? 그때 자, 시각 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의 사용 전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 장치에서 작동 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전멸 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그 전멸 주기는 매 초당 1초당 몇 회? 1회 이상 3회 이내에 이해된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한 번에서 3번 정도의 그 깜빡이 미스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가 돼야 된다. 전멸 주기가.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칸델라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각 경보 장치를 보시게 되면 이 색깔이 어때요? 투명하거나 흰색, 흰색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흰색이에요. 전멸 등이. 그래서 색깔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자, 시각 경보 장치의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시각 경보 장치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에서 물류터미널 있고요. 그 다음 의료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 그리고 지하가 중에서 지하상가, 이러한 곳에는 그 시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실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또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배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 그죠? 배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원회로, 전원이 들어가는 회로를 말하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에 따른 자, 어떤 배선이다? 바로 내화 배선입니다. 자, 전원이 들어가는 배선 있죠? 전원회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내화 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배선은 바로 내화 배선이나 내열 배선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원회로는 무조건 뭐라고요? 전원회로는 내화 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해도 되고 내열 배선으로 해도 되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전원회로는 내화 배선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 그리고 아령 수신기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뭘 사용한다?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바로 쉴드선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3가지 감지기예요.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 그리고 아령 수신기용. 이런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쉴드선으로 차폐를 하는 거죠. 차폐. 그죠? 이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 성능이 있는 것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역, 요거 지금 말한 거 있죠? 기역 외에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 배선이나 내열 배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배선. 자, 그 다음 이거 중요한 거 나오네요.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종단 저항. 종단 저항은 뭐라고요?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종단 저항인데 이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거. 뭐 당연한 거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전용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5m 이내로 할 것. 이거 기억해주세요. 1.5m 이내. 그리고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그리고 감지기 외부 등의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그래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 3가지 이거 암기해 두시고요.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겠죠? 이거 1.5m 이내. 그죠? 이게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그 다음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뭐다? 송배전식이다. 이 송배전식도 마찬가지로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송배전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송배전식.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뭐라고요? 송배전식이다. 이것도 실기에서 또 나와요. 이 내용들. 그 다음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이죠. 절연 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여기입니다.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하나의 경계 구역마다 자, 직류 DC 250V의 자, 절연 저항계,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 측정한 절연 저항 값이 얼마다?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류 DC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서 그때의 절연 저항 값이 얼마라고요?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절연 저항 값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절연 저항 값. 자,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자,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뭐 제외한다. 그러지 아니하다.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선이 몇 개다? 7개 이하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7개 이하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자 경계구역 몇 개라고요? 7개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7개밖에 못해요. 접속을. 하나의 공통선에.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옴 이하다? 50옴 이하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그죠? 8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수치들이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시험에. 그죠? 80% 이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죠. 내화 배선이다, 뭐 내열 배선이다.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화 배선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그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총 9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화 배선. 그러니까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 있죠.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는 똑같아요. 이 종류는 똑같다고요. 종류. 그래서 이 종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전선은 이겁니다. 450에 750V 저독성 단연 가교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이거죠. 이걸 많이 써요. 이거를 이제 HFIX 이렇게 씁니다. HFIX라고 써요. 그죠? 이게 바로 소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선입니다. HFIX. 실기에 나올 거예요. 실기에. 그래서 450에 750V 저독성 단연 가교폴리 올레핀 절연 전선.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전선이고요. 나머지 전선들도 쭉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화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공사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 그죠? 금속관,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의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이거죠.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묻는 거죠? 매설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닥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화 배선을. 그죠? 근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사항. 자, 어떤 사항이냐? 배선을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외사항이죠. 그리고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따른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2로부터 몇 센티미터? 15cm. 15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의 몇 배?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전선을 설치했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2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선이. 그때 이 전선과 다른 설비의 전선이 요 떨어진 간격이
15cm 이상이면, 그죠? 15cm 이상이 되면 굳이 이러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그 다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의 배선 지름. 자, 배선 지름의 몇 배? 1.5배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의 굵기는 되게 가는 거예요. 얘가 더 굵어요. 그죠? 굵어요. 이때, 자, 둘 중에 지름이 더 큰 거. 이거랄까, 이거? 자,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지름이, 이걸 D라고 했을 때,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에 불연성 격벽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죠. 근데 이 격벽의 높이가 가장 큰 지름의 몇 배라고요? 1.5배 이상.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예외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불연성 격벽을 설치했을 때. 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치들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15cm 이상, 1.5배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열배선도 똑같아요. 내열배선도 마찬가지로 이 사용되는 전선 똑같죠? 똑같아요. 내와 배선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공사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사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예외사항 똑같아요. 근데 여기 사용되는 배관이 틀려요. 배관. 금속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금속 덕트, 케이블 공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내와 배선과 내열 배선의 차이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사용되는 전선관. 그죠? 이것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와 배선이랑 내열 배선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원의 설치 기준 한번 볼게요. 전원의 설치 기준.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 전원, 이게 평상시에 사용되는 전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용 전원과 이제 비상 전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상용 전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자,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 바로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상용 전원에 뭐가 있다고요? 상용 전원에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이 세 가지를 상용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예, 전원까지의 배선은 뭐 한다? 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설비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설비 전용으로 사용한다고요. 전용으로. 겸용이 아니라. 그리고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원. 그러니까 비상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 전원이 뭐 정전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비상시에 사용되는 전원을 말하겠죠. 평상시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자, 이거 기억하세요. 감시 상태를 몇 분간? 60분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유효하게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아시겠죠? 감시 상태 60분, 그리고 경보하는 것은 10분 작동하는 거죠.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자,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 전원이 여기 있죠.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그래서 이 비상 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축전지 설비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이제 시각 경보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이제 구성 요소인 뭐 감지기나 수신기, 발신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